오늘의 주제는 중력파를 어떻게 관측하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 우주의 중력파의 소스가 될 만한 것들이, 특히 충분히 측정 가능할 만큼 강한 중력파를 내는 소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건 천체 관측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중력파 검출 장치를 만든다면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는지, 그건 기술의 문제인데, 천체 관측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아주 자신 있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상식선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인용을 하고, 상대론을 공부한 입장에서 중력파 검출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중력파의 소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크게 4가지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바이너리 시스템이고요. 인간이 이해한 중력파 소스 중에선 바이너리 시스템이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조금 자세히 소개했던 펄스 테일러 바이너리 펄서가 중력파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요즘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중력파 직접 검출 사례에서도 바이너리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이너리 시스템 중에 블랙홀끼리 짝을 이루는 것도 있고, 블랙홀과 중성자 별이 짝을 이루기도 하고, 중성자 별끼리 짝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적은 스피닝 뉴트론 스타라는 거는 아마도 중성자 별이 하나만 있어도 중성자 별이 스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력파의 리딩 오더를 이루는 쿼드러플 모먼트 같은 걸 계산하면 아마 어느 정도 값이 나올 거고, 저 바이너리 시스템에 비해서는 쿼드러플 모먼트 값이 작게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거나 하면 검출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비테이셔널 컬랩스는 전에 블랙홀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천체를 이루는 물질의 밀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모든 물질이 다 슈왈실트 반지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그럴 경우엔 결국은 물질들이 다 한데 뭉쳐서 블랙홀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래비테이셔널 콜랩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시공간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면서 결국은 중력파를 방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위에 3개는 다 이제 우주 전체 중에 일부 지역에서 좀 급격한 중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먼 데서도 관측할 수 있는 파동을 일으키는 과정이었는데, 4번째 줄에 적은 빅뱅은 좀 성격이 다른데요. 우리가 뭐 앞으로 1, 2주 후에 우주론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우주론의 소위 표준 모형이라는 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옛날에 빅뱅이라는 게 우주의 시초를 알렸다는 건데, 빅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우주가 급하게 팽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중력파의 일부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물론 이 초기 우주의 중력파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검출은 쉽지 않지만, 우주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긴 한 게, 우리가 초기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대부분 다 빛을 관측해서 얻는 건데, 우주론 하면서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주 초기 우주에는 우주 전체가 플라즈마 상태여서 빛이 멀리 돌아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양성자, 전자 다 나오고, 양성자랑 전자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보통 물질들은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고 빛이 먼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건데, 물질들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전 플라즈마 상태에 있을 때 정보는 빛을 아무리 관측해도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중력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냐 아니냐 영향을 안 받고 물질들이랑 반응도 훨씬 더 약하게 하기 때문에 더 빅뱅에 가까운 시기까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우리 우주 저편에서 중력파가 날아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측정 방법론에 크게 3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일단 2개를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중력파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매트릭을 플랫 매트릭에서 살짝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길이가 변한다는 건데,
사실 그 길이가 변한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고 오늘 수업 후반부에서 주로 할 얘기인데요. 뭐 아무튼 길이가 좀 변한다고 하면 그 길이의 변화를 실험 장치가 어떻게든 감지를 해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도입된 아이디어는 소위 레조넌트 매스 디텍터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웨버 바라는 거 검색하면 사진이 많이 뜨는데 대략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금속으로 된 원기둥이에요. 그런 금속 막대가 평형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중력파가 지나가면 원자들을 흔들어대는 효과가 있고 물론 그 원자들은 그냥 자유입자가 아니라 한데 뭉쳐서 고체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흔들어대는 효과에 반응을 해서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아마도 그 금속 막대의 크기와 중력파의 파장과 뭐 프리퀀시와 등등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레조넌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웨버라는 분이 그 분야에서 개척자 역할을 한 분이라서 이름도 웨버바라고 불렀는데 처음 아마 실험적으로 이제 구현을 시작한 게 1961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웨버바가 중력 퍼터베이션 H라는 값을 어느 정도까지 프로브할 수 있을지를 따져봤더니 그 중간 과정은 저도 다 안 따라가 봤는데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긴 역사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안타깝게도 끝내 진짜 검출에 성공을 못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했다고 하고요.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다 포기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다음에 소개할 저 레이저 인터페로미터 쪽이랑 비교를 하면 일단 센시티비티가 좀 약하고요. 센시티비티를 이제 10의 마이너스 15승부터 출발해서 뭐 10의 마이너스 20승까지 푸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벽에 마주치는데 이 웨버 발을 이루고 있는 그 금속 원자들의 양자역학적인 효과까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지금 하던 식으로 조금 향상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포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다 레이저 인터페로미터인데 이것도 이미지 검색해보면은 실험의 스키매틱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 실험실 사진 찍은 것도 많이 나오고 아주 흥미롭게도 이 레이저 인터페로미터의 실험 세팅은 옛날 상대론의 출발점 역사에서 등장했던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랑 많이 비슷해요. 예. 빛이 두 지점 사이를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데 시간은 거리에 비례할 거고 중력파가 거리를 약간 변화를 주니까 그 변화를 레이저 빛의 인터피어런스로부터 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랑 다를 바가 별로 없죠. 다만 100년 전에 비해서는 센시티비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고요. 메트릭 퍼터베이션 H의 절대값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21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5승까지 범위를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10의 마이너스 21승이지 두 길이의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21승이란 얘기는 지구 반지름이랑 원자핵의 반지름을 비교한다는 수준이거든요. 저도 물리학자지만 이런 실험이 가능하다는 게 논리적으로보다 심리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과연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 장치의 스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엄밀히 따져봐야 될 텐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바라고요. 요즘 저런 실험실들은 상당히 자료를 많이 개방하는 편이라 제법 자세한 스펙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뭐 미리 그림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마이클슨 몰리 비슷하게 빔 스플리터도 있고 거울도 있고 빛이 오가고 하는 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빔 스플리터에서 양쪽 거울까지 거리 이거를 보통 arm length라고 부르는데요. 이 arm length가 제일 먼저 검출에 성공한 미국에 있는 라이고 기준으로 한 4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arm length가 길면 길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길이의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 길이가 짧으면 변화한 길이는 더 짧을 테니까 그리고 레이저의 파장보다 더 짧은 거 검출하기는 애초에 힘드니까
암랭스가 길면 길수록 좋은데 뭐 4km보다 좀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터널을 뚫고 뭐 진공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단지 건설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가 힘들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이펙티브 암랭스라고 해서 저 암 거리를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400번 정도 왕복을 시킨대요. 그러면 사실상 암랭스가 4km가 아니라 1600km 정도 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400번 아니라 뭐 한 10,000번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중력파의 효과도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파동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왕복을 시키면 중력파 프로파일이 시간에 따라 변해서 에버리지 아웃돼서 없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중력파 파형이 많이 변하기 전에 조금 변하는 동안에 레이저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저 이펙티브 암랭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에도 살짝 언급했었지만 미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라이고라는 인터페로미터는 2015년 가을에 처음 검출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라이고도 미국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곳에서 독립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요. 비르고는 유럽에 있는 거고 첫 디텍션부터 라이고 비르고가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여러 개의 디텍터에서 시그널을 교차 검증을 해서 이게 시그널이 틀림없다라는 분석을 해냈습니다. 카그라는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직 검출을 성공하지는 못한 먼저 있었던 라이고 비르고와는 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거고요. 레이저 인터페로미터 기본 원리는 똑같지만 스펙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리사라고 라이고도 그렇고 리사도 그렇고 레이저 인터페로미터로 시작하는 긴 연구소 이름의 약자인데요. 연구소 내지는 연구 프로젝트 이름의 약자인데 리사의 SA는 스페이스 안테나라고 인터페로미터 전체를 다 우주에다 띄우는 거예요. 우주에 띄운 덕분에 암랭스가 100만 킬로미터 단위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디텍터랑 탐사하는 중력파의 프리퀀시 영역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튼 암랭스가 길면 적은 오차로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 리사가 제대로 작동에 들어가면 굉장히 클린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고가 첫 검출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2015년 12월에 패스파인더 미션이라고 이 리사의 전체 셋업은 그 레이저 장치를 다한 인공위성들을 3개를 띄워서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를 해놓고 인터페로메트리를 하는 건데 패스파인더 미션은 인공위성 하나를 띄워서 그 리사가 설치될 위치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실험 정밀도 같은 게 잘 나올 수 있는지 예비 실험을 하는 거라고 하고요. 벌써 이제 한 4, 5년 정도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경과로 보면 괜찮다고 합니다. 본 미션을 예정대로 해도 될 만큼 괜찮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뭐 순조롭게 된다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팅이 다 완료가 되고 진짜 본격적인 검출에 들어가는 거는 2030년대 중반쯤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라이고의 중력파 검출 한 2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또 굉장히 돈 안 되는 연구니까 정부에서 펀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시점에서 첫 시그널이 나온 시점까지가 4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펀딩이 끊기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초기 우주, 뭐 빅뱅 직후에 발생한 중력파 검출은 우주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긴 한데 좀 성격이 달라서 그걸 아마 직접 관측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다른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